둘, 셋, 넷. 여러분, 내 목소리 들려요? 목소리 들리세요? 완전 잘 들린. 야, 완전 고마워요. 씨, 멋져요. 그래. 네, 진짜 최고. 좋아. 자, 오늘도 즐거운 화학 수업을 해보아요. 자, 우선 오늘은 루이스 구조에 대해서 내가 약간 언급을 안 한 게 있거든요. 그 몇 가지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그걸 하고 있을 건데 무슨 뭐 거리가 멀어지고 짧아지고 하는데 무슨 위치 에너지 있고 막 그런 거 했었죠. 예, 뭐 이상 움푹 들어간 그래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격자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이논 선생님이 격자 에너지 관련해서 막 뭘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내 수업 교재 전부 다 있었는데 그거 본 적은 없죠? 찾아보진 않았나요? 어쨌건 그래서 이논 선생님 격자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려면 오늘 하는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기체 있죠, 기체. 기체는 이게 거의 강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강의 올려드렸죠. 파일 4개짜리. 예, 그걸로 대신 하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몇 가지 더 강의도 올려드리긴 하겠지만 기체는 우리 방학 기간 동안에 충분히 한 것 같아요. 충분히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 공부해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좀 이상한 거 있으면 나한테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거 이제 내가 강의를 올려드린 걸로 기체 강의는 대신 하겠습니다. 알겠죠? 아마 몇 개 기체 강의를 한두 개 더 짧은 거 올려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걸로 대신 하도록 하고 여러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의 루이스 구조 관련해서 또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3장에 보시면은 뭐가 하나 있냐면 저기 5.6 챕터에 후셔셔셔 후셔셔셔 여러분 날이 따뜻해졌다고 코로나 그거 방심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저기 경남과학고도 수업을 하거든요. 경남과학고도 수업을 하는데 그 학교에 확진자가 난 거야. 학교에. 어떻게 된 줄 알아? 학교 폐쇄돼서 학교 폐쇄. 기숙사 학교잖아. 그러니까 학교 폐쇄되고 폐쇄는 좀 표현이 좀 격하긴 하다만 하여튼 그거 다 집에 가고 막 전부 전원 2주간 자가격리하고 전원 검사 받고 막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이 뭐냐면은 걸려갖고 어디서 걸려와서 학교에서 퍼진 거야. 근데 많이는 아니고 거기서 딱 한 명 퍼졌거든요. 한 명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다 검사하고 다 음성 나왔 한 명 나왔는데 그게 내가 맡고 있는 내신반의 학생이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저번 주 안 한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예. 근데 그 학생이랑 나랑 정말로 운이 좋게도 이게 비대면으로 했었어요. 비대면으로 했어서 당연히 직접 연관은 없었는데 그 학생이 걸린지를 모르고 그 학원에 갔던 거야. 근데 내가 그 다음날 그 학원에 갔어. 그럼 쫄리지? 쫄리잖아. 그래서 저번 주에 안 한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그 학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학원 초토화 됐어요. 조심해야 돼. 알겠죠? 이게 직접 겪어보면 그 공무원들 와서 설치고 하는 거 보면 진짜 조심해야 돼. 알겠죠? 하여튼 그래. 걸리면 진짜 피곤해. 알겠죠? 아니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나라에서 위압적으로 하지 실제로는 나라에서 굉장히 처치를 잘해주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귀찮은 일이잖아. 막 엄청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다. 참 나도 얼마나 섬뜩한 거예요. 그 학생이 인터넷으로 하는데 막 학생이 대답을 좀 늦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야 그랬더니
선생님 좀 머리가 너무 아파서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얘가 왜 머리가 아프나? 뭐 그랬더니 딱 무슨 말 알겠죠? 그걸 모르고 내가 그 다음날 그 학원에 간 거야. 네. 그리고 그 학원의 선생님들 그 직접 대면했던 선생님 다 막 검사 받고 막 다 음성 나와서 다행히 이제 무슨 말 알겠죠? 하여튼 그랬다. 네. 조심해야 된다. 자 보자. 자 교재에 보시면은 우선 이제 3장이에요. 그 루이스 구조 그리기 쭉쭉쭉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루이스 구조 그리기가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게 몇 장이더라? 5장이거든. 오늘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언급 안 한 게 있어. 저번 시간에 내가 되게 강조했던 게 뭐였어요? 요거 있죠? 요거. 이거 기억나죠? 그 숙제에도 막 연습 문제 막 500개 엄청 많죠 막 500개까지 넘지만 하여튼 엄청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이번 시간에 무조건 나와서 이제 이게 TBP라고 하는 거였는데 요거 이제 내가 아주 저번 시간에 중요하게 설명했었고, 그래서 요거만 사실 더 이따 된 건데, 그러니까 몇 가지 약간 이제 그 뭐냐면 남아 있는 내용을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잠깐 보시냐면 요거의 5.6 챕터에 옥텐 룰의 한계.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 이름이 뭐지? 저 예찬이하고 그다음 우리 친구 이름 뭐지? 현민이? 현민이. 그거 이 듣고 있는 친구들 혹시 방송 상태 조금 안 좋으면 예찬이하고 현민이한테 카톡 좀 보내줘요. 그 카톡 들어오죠. 그래서 혹시 방송 상태 이상하면 내가 수업하다가 잘 못 볼 수 있으니까 예찬이하고 현민이한테 카톡을 보내서 좀 알려줘요.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대답을 안 해. 그런 거 맞다. 이게 이 딜레이가 있죠, 이게. 이재윤이 화면이 좀 흐리다는데요. 화면이 흐리다고요? 이게 그릴 수가 있나? 화면이 흐리다고? 냉. 다 좋아. 냉. 화면 괜찮지 않아요? 짠것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보면, 이 정도면, 약간 이 정도 뭐 시력의 문제일 수 있겠다. 컴퓨터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가? 이재윤 사진을 보냈습니다. 보자, 어느 수준이야? 보자. 그러네. 얘 컴퓨터에서는 이상하게 나오네. 이게 여기서 볼 때는 재윤아 괜찮은데요. 재윤이 사진에서 진짜 흐리네. 재윤아, 네 컴이 좀 안 좋아서 그래. 그렇다. 여기서 볼 때는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볼 때 그래? 그러면은 그건 있어요. 내가 강의들을 다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 유튜브에 올릴 때는 깨끗하게 나와요. 유튜브에 올릴 때는 되게 이제 그거 뭐야 화질이 좋게 나오니까 그거를 조금 더 그 무덤이든 봐주세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 잘 안 보인다고? 그럼 조금 확대를 해볼까? 조금 더 확대를 하자. 조금 확대를 하면 낫겠다. 괜찮아졌대요. 좀 괜찮아도요? 네. 그래? 오케이. 조금 확대해서 쓰자. 알겠습니다. 보자. 좋아.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옥텐 룰의 이제 한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몇 가지가 있어요. 옥텐 룰이라는 게 전자 8개로 그 구조를 파악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사실은 다 잘 안 맞고 어떤 요소는 좀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 전자 개수가 8개 미만일 때.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옥텟이라고 하는 게 몇 개를 뜻해요? 전자 8개를 뜻하잖아요. 근데 그 분자 안에 아무리 전자를 끌어보아도 전자가 8개가 안 돼. 8개가 적은데 8개를 만들고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면 뭐 옛날에 김일성 주석이 그 인민들의 식량을 모래로 만들어냈다거나 그런 개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전자가 8개가 안 되는데 8개 뭐 그런 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예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예를 들면 BeH2 이런 게 뭐 대표적이에요. 베릴륨 하이드라이드라고 하는 건데 베릴륨 같은 경우는 최외각 전자가 2개거든. 왜냐하면 얘가 2족의 알칼리 얼스 메탈이니까 2족 원소란 말이야. 그러니까 최외각 전자가 2개야. 그리고 이제 수소는 최외각 전자가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뭐 화학 결합 돼봐야 하나, 둘. 그럼 여기 전자 다 세봐. 전자 다 세면 뭐 8개 돼 안 돼? 뭐 불가능하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 대표적인 예예요. 뭐 어쨌거나 각도는 몇 도예요? 어쨌거나 각도는 VS EPR에서 180도고 그렇게 되면 얘는 SP 혼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VS EPR을 통해서 각도가 예측이 되면 혼성 오비탈도 바로 판단할 수가 있다. 자, 그다음 얘 하나 더 들면 이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BH3 얘는 되게 유명한 녀석이어서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 뭐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보레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산업 그러니까 화학 산업에서 중요한 녀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독극물이라고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유태인 학살할 때도 쓴다고 했었죠. 하여튼 그거.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 이제 붕쇼 13족 원소라 최외각 전자가 3개. 그리고 수소의 최외각 전자는 하나씩. 자, 그러면 시그마 결합이 하나, 둘, 셋.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주변의 전자를 아무리 끌어모아 보아도 6개밖에 안 되지. 그럼 뭐 옥테가 안 되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는 있다. 그래서 이때 이 각도는 결합전자쌍이 새싹이니까 120도고 120도면 혼성 오비탈을 sp2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옥텐 룰 잘 안 맞는 거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홀수 전자 개수예요. 자, 옥텟이라고 하는 게 전자 8개인데 8개는 짝수잖아요. 근데 분자 안에 전자가 총 홀수 개가 있으면 그건 뭐 아무리 해도 홀수를 짝수를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NO. 주로 여기서 이제 홀수 전자 개수 분자가 이제 보통 질소 산화물들이에요. 질소 산화물들. 근데 그 중에 바로 NO. 자, 질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임? 하나, 둘, 셋, 넷, 다섯. 산소는 최외각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그럼 요들 사이에 뭐 어떻게 연결을 지어갖고 분자 구조를 맹글어 봐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됐건 이게 5개, 6개니까 2개 더하면 홀수 나올 거고 그걸로 짝수인 판을 만들 수가 없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NO 같은 경우는 루이스 구조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그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산소 주변에 6개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질소 주변에 하나, 둘, 셋, 넷, 5개를 그립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 얘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요래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중 결합이 되고 하나는 무슨 결합이겠어요? 이중 결합이면 하나는 시거마 결합이고 하나는 파이 결합이 되지요. 아시겠죠?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질소 같은 경우는 주변에 전자 카운팅을 하면 전자가 최대 몇 개가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밖에 안 되지. 어쩔 수 없이 이 질소의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 상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홀전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의 홀전자가 나타나는 상황을 뭐라고 부르죠? 이런 식의 이제 홀전자가 나타나죠. 자, 이런 것들은 다 전자쌍이고 시그마 결합도 파이 결합도 다 전자쌍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홀전자가 하나 나타나죠.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아유 소리 희한하게 들어갔다. 이런 걸 뭐라고? 레디컬이라고 합니다. 화학에서 저렇게 홀전자가 나타나는 화학종을 레디컬이라고 한다. 요 레디컬이라는 말은 뭐 나온 김에 슬쩍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영어에서 사용하는 그 보통 형용사예요. 그래서 보통 일상생활에서도 써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형용사로 쓰면 A 형용사 adjective 형 쓰면 과격한, 급진적인 이런 뜻이에요. 과격한, 급진적인. 그래서 여러분 보진 못했겠는데 여러분 9.11 테러 기억나요? 기억나진 않겠지. 그때는 태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건 알죠? 네. 그래서 그때가 내가 막 대학원생이 됐을 때였어요. 내가 대학원 1학년생이었을 때라 나도 그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사실은 이렇게 막 나서고 막 말하고 이렇게 내 주장 얘기하고 이런 걸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 거 별로 싫어하고 이래서 나서서 주장하기 싫어하는데 그때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와 뭐가 그 영상을 봤죠. 너무 유명한 영상이에요. 비행기 슉 이거 부어서 팍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 충격 받아가지고 내 고등학교 그 동기 커뮤니티 내 부산가고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커뮤니티에 내가 진짜 내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으로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내 심정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글을 올렸게요? 흑인들 욕하는 글. 네? 흑인들 욕하는 글. 어떤 글을 올리냐면요. 9.11 테러가 일어나서 그것에 이제 희생자인 뉴욕 시민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죄송하고 막 가슴 아프고 그런데 그건 그건데 이제 미국의 보복이 시작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아프가니스탄과 그쪽 사람들은 뉴욕 시민들의 10배가 1000배, 10,000배가 희생될 것이다. 그럼 이건 미국 시민 한 명의 목숨은 다른 나라 시민 목숨의 10배, 100배에 해당하는가? 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무슨 말 알겠죠? 내가 그 영상을 보고 되게 충격받았던 건 뭐냐면요. 참신성이에요.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건 테러라고 하는 건 미국 입장이고 실제로는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이 전쟁 중이었잖아요. 오사마 빈라덴을 중심으로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도덕적이에요, 비도덕적이에요? 그 자체가 비도덕이지. 그럼 전쟁에 룰이 어디 있어? 무조건 이겨야지. 이기고 죽여야지. 그게 성공하지 못할 시엔 나와 내 동료들이 다 죽는데. 근데 미국을 공격하기란 쉬워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거의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뚫어낸 것은 와 대단하다. 무슨 말 되겠어요? 정말 지니어스하다. 그게 나의 사실은 관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그걸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하여튼 근데 이제 미국과 다른 나라가 전쟁 중이었고 그냥 미국은 전쟁 중에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방은 테러리스트가 돼버리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뭐 여하튼 그래서 그런 식의 테러가 벌어졌을 때 LA 타임즈나 뭐 워싱턴 포스트 이런 신문에는 뭐라고 난다? 바로 레디컬 테러리즘 이렇게 뜨는 거예요. 신문 딱 이렇게 그때 쓰는 말이에요.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것이 화학 반응에서 뭐라고 쓰이냐면 바로 반응성이 매우 큰 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반응성이 매우 큰. 화학물질이 뭐 과격하면 뭐겠어요? 반응성이 큰 거 있죠. 알겠죠? 이런 홀전자를 가진 화학종들이 보통 성격이 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화학에서는 레디컬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진짜 화학에서는 형용사가 아니고 화학에서는 명사로 써요. 그죠? 반응성이 매우 큰 화학종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NO의 루이스 구조는 이러하다라는 걸 결론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기억에 앞서서 잠깐 도움드릴 말씀을 하면 이 산소 있죠. 산소. 자, 이 산소는 어떤 상황이냐면 옥텟 만족하고 있죠. 맞나요? 이 산소는 옥텟 만족하고 있죠. 명심할 건 뭐냐면 이겁니다.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는 항상 옥텟을 만족시켜줘야 돼요. 산소가 전기 음성도 크다는 건 알죠? 그게 뭐냐면 그런 화학종은 반드시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어떻게 해줘야 된다? 옥텟을 만족시켜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즉 이 구조를 그릴 때 산소는 옥텟을 만족시키고 나머지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가 뭐 홀속에밖에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NO의 루이스 구조를 보통 이렇게 그린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NO2. NO2. 자, 이것도 보세요. 산소 두 개, 질소 하나인데 질소가 여전히 홀수의 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얘도 옥텟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얘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인 루이스 구조는 이렇게 질소를 기준으로 샨쇼 한 다음에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고 짜잔. 이게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쟤는 그 제가 드렸던 그 루이스 구조 정리된 그 파일 하나 있었죠.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내가 루이스 구조 쫙 정리해 갖고 드린 그 파일 몇 번 봤어요? 잘 돼 있죠. 아, 정리 잘 돼 있죠. 아, 아니에요? 별로 안 좋았어요? 아, 진짜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그렇죠? 정말 수년간 내가 자료 정리한 거야. 그렇죠? 하여튼 필요하면 그걸 보고 확인하면 돼. 알겠죠? 자, 요금 되고. 그래서 이때 전자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지금 5개 있잖아요. 여기 6개 있죠. 근데 질소는 지금 하나 있고 산소가 2개 있으니까 이거 전자 다 카운팅하면 어떻게 했어요? 2, 6, 12에 17개. 여기에는 총 17개의 전자가 있다고요? 그럼 17개의 전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일곱. 알겠죠? 항상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그 기억이 잘 안 날 때는. 자, 하지만 뭐가 됐건 간에 여기 있는 요 산소 뭘 만족해요? 옥텟. 여기 있는 이 산소 뭘 만족해요? 옥텟. 전기음성도가 큰 산소는 옥텟을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질소 지금 뭐가 나타나요? 오, 홀전자. 그런 걸 우리가 레디컬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때 저 NO2에서 뭐를 또 따져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저번에 배웠던 형식전화. 자, 저기서 형식전화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산소가 이중결합하고 있으면 형식전화 중성이거든요. 근데 산소가 단일결합하면 형식전화 뭐가 된다고 했죠? 그냥 자동적으로 1-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때 이 질소의 형식전화는 주변 전자를 카운팅하면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질소의 형식전화가 1+가 돼요. 그래서 이 질소는 묘하게도 레디컬이면서 동시에 형식전화가 플러스인 묘한 상황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때 얘가 요렇게 각도가 굽어 있는 구분형이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홀전자도 정전기적 청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시그마 결합이 하나, 둘, 그리고 홀전자 하나도 이런 구조에서는 입체수로 카운팅이 돼요. 그래서 얘는 입체수가 3이 되고 구분형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이 질소의 혼성 오비탈은 sp2. 알겠죠? 구분형이면 무조건 sp2예요. 알겠죠? 이때 각도가 내 기억이 안 나. 130 몇 도 정도 돼. 근데 그런 걸 외울 수는 없고요. 여하튼 구분형이다.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오케이, 됐다. 완전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NO2 같은 경우는 저런 식의 구조가 나타나는데 여기 홀전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NO2 같은 경우는 묘하게도 이제 이런 반응을 종종 잘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줄게요.
8. 두 번째, 이합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질쇼, 샨쇼, 샨쇼. 짜잔. 질소, 샨쇼. 자, 앞서 말씀드린 이 NO2 두 개를 이렇게 두 개 그려본 거예요, 그렇죠? NO2 두 개를 한꺼번에 그려본 거예요. 여기 있는 루이스 구조 그대로죠, 그렇죠? 그대로죠.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홀전자잖아. 이 홀전자잖아. 근데 홀전자가 있는 걸 레디컬이라고 했고 반응성이 뭐라 그래? 매우 크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NO2라는 단일 분자로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두 개가 이합 이렇게도 잘 돼요. 무슨 말 나겠죠? 그럼 이제 화학식을 쓰자면 얘는 이제 N2O4 뭐 이렇게 되는 거죠. N2O4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 나겠죠?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재밌는 건 이 질소가 어떻게 돼요? 전자가 총 몇 개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되니까 얘도 옥텟을 만족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렇게 NO2 같은 경우는 스스로 옥텟을 만족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이제 이합체를 통해서 옥텟을 만족하는 또 다른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때 여기서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지금 참고로 NO2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옥텟을 만족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참고로 질소 산화물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보면, 이 NO2 중에 뭐가 있냐면요, NO2 플러스가 있어요. NO2 플러스. NO2 플러스. 얘는 루이스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질소를 중심으로 산소랑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형식 전환은 어떻게 되냐면, 자 봐요. 아까 이게 NO2죠. NO2. 그러면 NO2 같은 경우는 형식 전환가 어떻게 되냐면 산소가 마이너스고 질소가 플러스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더하면 중성이 되는 거지. 근데 얘는 NO2 플러스에서는 형식 전화가 중심에 있는 이 질소가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산소는 형식 전화가 중성이니까 이 플러스가 플러스 그대로 이제 대응이 되는 거지. 무슨 말 알죠? 그리고 아까 이 NO2에서는 전자가 총 몇 개 있다고 했어요? 전자가 총 17개 전자가 있다고 했었죠? 다 세면. 그러면 여기서 1 플러스 양이온으로 만든 여긴 전자가 총 몇 개겠어요? 여기는 양쪽에 전자가 16개가 있겠죠. 16개인가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 16개지.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질소는 어떻게 돼? 각도가 지금 몇 도가 되겠어요? 180도가 되겠죠. 여기 있는 각도가 180도가 되면서 180도니까 얘는 혼성 오비탈이 sp 혼성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근데 이때 재밌는 건 이 질소가 어떻게 된다? 현재 옥텟을 만족하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NO2는 옥텟을 질소가 만족하지 않지만 NO2 플러스는 직선형이 되고 sp 혼성이 되면서 옥텟을 만족하게 된다. 무슨 말 알겠죠? 자, 반면에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NO2 마이너주가 있어요. NO2 마이너주. 자, 얘는 루이스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NO2 마이너주는 이렇게 됩니다. 질소를 중심으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여기에 요렇게 자,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질소의 아까 NO2는 홀전자인데 이 NO2 마이너스는 질소의 전자 쌍이 돼버렸죠. 무슨 말 알겠죠? 이 상태로 형식 전화를 따지면 질소하고 산소가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요 산소가 형식전화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 놈이 되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NO2는 전자가 총 몇 개가 있다고 했어요? 17개 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는 전자가 총 몇 개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가 더해졌으니까 18개가 있어야 되겠죠. 카운팅하면 18개 나올 거예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다 세면 18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질소산화물은 먼저 그렸던 NO2, 그 다음에 NO2 플러스, NO2 마이너스 이런 걸 세트로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이때 얘 당연히 이것도 몇 도겠어요? 얘도 어떤 상태겠어요? 구분형이겠죠. 그리고 비공호 전자쌍까지 합쳐서 보시다시피 이 sp2 혼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NO2도 sp2, 그 다음에 NO2 마이너스도 sp2예요.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NO2랑 NO2 마이너스는 공명구조가 있는 아니, 둘 다 공명구조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고 이중결합이 나타나고 어떤 전하가 나타나는 상황이면 항상 공명구조가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오면서 음전하가 유리.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쪽으로 오면서 음전하가 유리. 요거는 사실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NO하고 NO2 꼭 기억해 두세요. 아니 저희 전화가 없으면 공명구조가 안 돼. 아, 이게 생길 수도 있는데 잘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이중결합이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전하라기보다는 비공호 전자예요. 뭐냐면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뭐 이런 거는 실제 존재하기 어려운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만 이런 녀석이 있다고 치자. 루이스 구조는 그려지는 게 맞거든요. 그럼 이때 여기서 잘 보시면 얘는 수소고 여기 이중결합이 있지만 여기에 있는 이 수소는 어떻게 된다? 그 주변에 비공호 전자가 있어 없어요? 비공호 전자가 없기 때문에 이중결합이 있어도 공명구조가 안 그려져요. 무슨 말 알겠죠? 공명구조가 그려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원소에, 그러니까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그 옆 원소에 비공호 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비공호 전자가 있는 걸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뭘 해볼까? 비공호 전자 있는 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래 뭐 예를 들면 뭐 염소? 자, 이렇게 붙어 있어도 얘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근데 얘는 어떻게 공명구조가 굳이 그려질 수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공명구조가.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있는 염소의 이 비공호 전자 있죠. 이게 이렇게 이중결합을 이루고 여기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던 파이결합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해 와서 이렇게 되면 형식전화가 중성인데 요 산소는 형식전화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에는 이 염소가 형식전화가 플러스가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구조가 매우 안정하겠어요? 그렇게 안정해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안정해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염소도 전기음성도가 큰 편이라서 이렇게 형식전화가 플러스가 되는 게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안정하다 말다는 아니게 안정한 건 아니에요. 안정한 건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가능은 한 거예요. 형식전.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공명구조가. 아시겠죠? 그래서 공명구조가 만들어지려면 항상 다중결합이 있고 그 옆에 비공호 전자가 있는 원소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다. 그 양쪽이 같은 원자여도 항상. 네, 뭐 상관없어요. 뭐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해봐요. 옥텟 룰이라고 하는 건 매우 화학적이에요. 매우 산수예요. 옥텟 룰이라고 하는 건. 산수잖아요. 그냥 숫자 8개잖아요. 그러니까 공명구조라고 하는 것도 화학적이라기보다는 매우 기하학적인 거예요. 기하학적인 조건을 만족하면 공명구조는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게 실제로 화학적으로 안정하냐 큰 의미가 있느냐는 나중 문제고 보시다시피 전자 8개를 가지고 배치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조건이면 이런 식의 다중결합이 있고 옆에 비공호 전자가 있는 원소가 있으면 항상 공명구조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 나겠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 그냥 이거 없애고 그냥 x, y, g 이런 꼴에선 다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x가 y가 g가 뭐냐 상관없다는 얘기. 무슨 말 나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 질소계 산화물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옥텟의 한계 혹은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 마지막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 번째 옥텟
확장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 3주기 이상의 원소는 옥텟 이상의 전자를 확보할 수 있죠. 이유는 우리 저번 시험 범위였던 바로 디오비탈 때문이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디오비탈의 존재 때문에 그 옥텟 이상의 전자, 최대 18개까지 전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자, 잘 봐요. 자, s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 들어가요? s에는 2개. p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 들어가요? 6개죠. 그럼 우리가 옥텟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냐면 요거하고 요거를 더해서 이걸 옥텟이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근데 d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 들어가요? 10개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이후에 옥텟 이후에 2개, 6개, 10개 요거를 다 합쳐서 사람들이 만든 게 뭐가 있냐면 바로 18 일렉트론 룰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만들어요. 옥텟은 어디하고 어디? s하고 p오비탈에 있는 전자 개수를 합한 거고요. 그 다음에 18 일렉트론 룰은 d오비탈에 있는 전자까지 합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18 일렉트론 룰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저런 걸 이제 우리말로는 18전자설이라고 하는데, 그럼 옥텟 룰을 많이 들어봤어요? 18전자설을 더 많이 들어봤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옥텟 룰은 되게 엄격하게 잘 적용돼요. 그 옥텟 룰을 만족해야 되는 원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 뭐냐면은 제한적 조건이 되는데, 저 18 일렉트론 룰은요 약간 허술해요. 실제로 그 존재하는 물질들을 살펴보면 18 일렉트론 룰을 만족하지 않아도 잘 존재하는 물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강력하게 적용되지 않아서 사실은 그 교과서에서도 뭐 아주 그냥 심각하게 가르치진 않지만 좀 전문가적 과정을 배우게 되면 이런 것들이 배우게 됩니다. 이런 영역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18 일렉트론 룰 영역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옥텟 확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 저번 시간에 했던 뭐겠어요? 바로 PF5. 저번 시간에 했었죠, 이거. 이게 인 주변에 전자쌍이 5개가 나가기 때문에 옥텟 확장의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TBP라고 했었고, 이거 뭐 저번 시간에 아마 신나게 했었으니까. 자, 오늘 하나만 더 해볼까요? SF6.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뭐 하는 김에 그려볼까? 인 플로라이드 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직각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120도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혼성 오비탈로 뭐라고 불렀었냐면 sp3d 혼성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죠? 근데 SF6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됩니다. 황 주변에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죠. 16조 원소니까.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아시다시피 할로젠은 이런 홀전자들이랑 어떻게 결합돼요? 이 전자 하나당 단일 결합으로 할로젠이 항상 결합된다고 했죠. 그러면 홀전자도 이게 전자도 6개 있겠다. 할로젠도 6개 있겠다. 여기에 할로젠 플로라이드 결합을 6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VS2Pr로 적용을 하면 황해,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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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이렇게 그린다 이런 말이지. 그리고 이때 각도는 어떻게 되느냐? 직각, 직각, 직각. 모두 직각.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황 주변의 플로라이드 있죠. 황 주변의 플로라이드를 가상적 보조선으로 연결해 보자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조선으로 연결을 하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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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짜잔. 내가 방금 뭐 성공했죠? 어, 그 한복 그리기. 그렇지. 대단한데요? 좋아요. 자기는 뭐라고? 현민? 현민. 현민 대단해요. 한복 그리기 성공한 거 알겠어요? 한복 그리기 이거 얘처럼 한복 그리기.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한복 그리기. 자, 한복 그리기로 성공한 얘가 뭐다? 바로 팔면체 구조인 것이지요. 그럴 때 여 중심에 있는 요 원소의 혼성 오비탈은 어떻게 표현한다? sp3d2 혼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저 혼성화 자체에 대해서도 양자역학적인 공부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우선 이렇게 입체수에 따라 혼성 오비탈을 저렇게 부른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학교에서도 뭐 VSEPR 했으니까 이런 거 언급이 조금 됐긴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됐다. 자, 그다음. 네? 그 SN7은 없어요. 7, 8, 9, 10, 11, 12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것들은 7 이상의 것들에서부터는 때로는 그 뭐가 있냐면 명확한 그 구조가 결정이 안 되는 녀석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은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것들도 있을 수 있냐면 바로 이제 IF7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IF7.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아이오다인의 최외각 전자가 몇 개예요? 17쪽이니까 7개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여기 플로라이드가 여기 하나씩 붙겠죠. 그럼 플로라이드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 붙으면 끝이라고. 그러면 얘 입체 구조를 VSEPR 쪽으로다가 상상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되게 좀 복잡한데 내가 그릴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 자, 아이오다인 이렇게 있고 하나, 둘, 셋, 넷, 그림 예쁘게 나오나? 다섯,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플로라이드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정오각형이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여기 입체감 좀 살리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각도는 여긴 다 직각이겠지. 여긴 다 직각이고 여긴 몇 도야? 이게 정오각형이면 몇 도지? 144 몇 도지 이거? 72도인가? 72도. 72도. 이렇게.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애들도 있어요. 있는데 뭐 저런 건 시험에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전문가적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되게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구조가 딱 이렇게 예쁘게 결정되는 거고요. 이게 어디 하나가 또 비공호 전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주 희한하게 구조가 자꾸 자꾸 바뀌어요. 청력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있을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워도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슬쩍 언급하고 싶은 건 자, 바로 요 3챕터의 6.3에 뭐가 나오냐면 다원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라는 챕터가 나와요. 보이세요? 자, 여기서 우선 첫 번째 자, 쌍극자 모멘트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쌍극자 모멘트에 대한 약간 물리적인 기반은 앞선 시간에 다 했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만 빨리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A 원자가 있고 B 원자가 있다.
보이시죠? 이때 전기 음성도를 비교해 보니까 B가 좀 더 크더라. 그러면 어디가 플러스가 되고 어디가 마이너스가 돼요? 여기에 있는 B가 마이너스가 되고 A가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요렇게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을 정하는 것. 이게 물리학에서 이렇게 정해. 물리학에서 쌍극자 모멘트는 저렇게 정해야 돼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하겠죠?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슬쩍 얘기한 건데 쌍극자 모멘트는 철저하게 물리적 개념으로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야 주변 전기장하고 내적도 하고 외적도 하면서 에너지도 계산하고 토크도 계산하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물리 시간, 전자기학 시간에 쌍극자 모멘트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물리 시간에 그 쌍극자 모멘트 배우면 저렇게 물리 선생님이 정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화학에서는 각구로 정의합니다. 각구로 정의한다. 그래서 물리학과 화학에서의 쌍극자 모멘트 정의 방향이 다르다. 근데 당연히 쌍극자 모멘트는 화학자가 정한 거예요? 물리학자가 정한 거예요? 물리학자가 정한 거거든. 근데 그걸 화학에서 반대로 쓰는 것일 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화학에서 사용하는 쌍극자 모멘트는 어떤 표현을 하기도 하냐면 이 시점에다가 벡터의 시점에다가 요런 보조선을 하나 표현해 주기도 해요. 요렇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뭐냐면 요거 플러스 센터 라는 뜻이죠. 그래서 물리학에서의 그 쌍극자 모멘트랑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저런 식의 약간 장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저런 장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 어찌됐건 화학에서 어떤 화학결합이나 분자의 속성을 표현을 할 때 쌍극자 모멘트를 이렇게 물이랑 반대로 표현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왜 이럴까요? 왜 물리랑 반대로 할까요? 자, 물리학적으로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물리학에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철저하게 상대적이죠. 현대 물리학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완전히 바꿔도 물리학은 정확하게 성립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물리학에서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에 특별한 우위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하는 건 철저히 수식의 편리성 때문에, 수식을 활용하는 편리성 때문에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정하는 거거든. 그런데 화학에서는 이게 끊긴대요. 끊긴다고요? 끊긴다고요? 여러분 좀 끊겨요? 하나 둘 셋 넷. 목소리 소리 잘 들려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누구는 끊기고 누구는 아니고 이거 아니요, 누군 또 아니고 막 그걸 하여튼 이게 뭐야 주변 인터넷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것 같네요. 다시 됐대요. 다시 됐어요? 알았어요. 그거 어쨌건 강의한 다음에 이거 내 전화기에는 고용량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약간 좀 부족한 사람들은 다시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다시 또 유튜브 올릴게요. 예찬 고마워요. 예찬 완전 친절하다. 완전 고마워요. 최고. 좋아. 예찬 집이 어디예요? 대전이. 대전이요? 네. 올라온 거예요? 아니요, 어제는 그냥 서울에서 잤어요. 잤다고요? 혼자? 아니요, 엄마랑? 아빠요. 아버지 오셨다고요? 네. 집이 집이 두 채. 아니, 집이 아니, 아빠 공무원이어서 검사했어요. 진짜로요? 네. 좋네. 좋네. 좋습니다. 좋네. 현민이는? 현민이 집이 어디예요? 저 인천. 인천? 차라리 인천이 여기서 오기 힘들겠다. 여기서 오는 게 더 멀어요. 그럴걸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경인 타고 오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알겠어요. 좋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물리랑 반대로 정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화학자들은 이 마이너스에 대한 패티시가 있죠. 패티시란 말 알아요? 그냥 사전적 의미의 패티시는 그냥 뭐 특정 대상에 대한 집착, 이걸 이제 패티시라고 하죠. 네.
화학자들은 마이너스에 대한 집착이 있죠. 왜? 여기 뭐 있으니까? 전자 있으니까. 자, 오늘 좀 더 언급하게 될 이온 결합. 또 뭐를 잃거나 얻거나요? 이온 결합도 뭐를 잃거나 얻거나요? 전자죠. 방금 했던 공유 결합도 뭘 공유하는 거예요? 전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바로 배우진 않지만 배위 결합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것도 뭐를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것도 전자예요. 즉 화학의 모든 상호작용은 전자를 통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자들은 전자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화살표를 반대로 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화살표 따라가면 거기 전자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물리학자들과는 반대로 정의를 한 거다. 알겠죠? 그래서 물리학적인 정량적 계산을 할 때는 요 정의를 따라야 되고요. 화학적인 정성적 해석을 할 때는 요걸 따르면 편리하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화학 시간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물리 시간 이렇게 나오고 구분해야 돼.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부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A O 쌍극자 모멘트를 벡터 합합니다. 자, 뭐 얘들은 천지백가리로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H2. 자, 그러면 샨쇼를 중심으로 슈쇼의 이런 식의 구분형이라는 건 뭐 다 아실 거고요. 그럼 당연히 산소하고 수소의 전김송도를 비교했을 때 요 슈쇼가 플러스 산소가 마이너스인 것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각 결합에 대한 쌍극자 모멘트 방향은 어떻게? 예. 그 중간 책에서는 네. 그 산소의 그 부분전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니까 뭐 두 배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맞습니다. 그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왜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니까 그 이제 중성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어떤 책에서는 이 전하의 2배의 부분 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책에서는 별로 표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요 델타라고 하는 게 극소 변화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잘 봐요. 극대를 어떻게 표현해? 극대를 무한대로 표현하잖아. 그러면 여기에 2배, 3배 하는 건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럼 극소 변화도 여기에 2배, 3배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요. 즉 이제 이게 뭐냐면 미분이 가능한 영역의 극소 변화이기 때문에 그게 2배나 3배다가 수리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 전통을 따르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도 정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2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그 책을 쓰는 혹은 그 수업을 하는 그 교사나 저자의 취향에 따른 거예요.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건 이 상태에서 쌍극자 모멘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각 결합에 대해서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요 두 쌍극자 모멘트를 짜잔 해서 도도도도도 해서 요렇게 만들면 요게 분자 전체의 쌍극자 모멘트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뿐 아니라 분자 전체의 벡터합을 한 쌍극자 모멘트도 있을 수 있다. 오케이, 다다. 자, 요거 예를 하나 더 들면 세 번째, 결합은 극성이지만 분자는 무극성일 수 있습니다. 얘가 천지백가리로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CO2. 자, 이 루이스 구조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탄소에 산소가 이충결합.
그러면 전기음 성도가 산소 쪽이 크기 때문에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 탄소가 델타 플러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쌍극조 모멘트를 요렇게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의미는 뭐냐면 결합 자체는 극성인 거죠. 하지만 이때 요 벡터하고 요 벡터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벡터가 정확하게 같고 각도가 180도가 될 테니까 이런 경우 전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0이 될 거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저 분자는 무극성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구분해서 논술을 하라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드디어 루이스 구조 마지막 이제 더 안 해. 이제 안 할까요? 웬 사이렌 소리가 또 불난 거 아니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대충 어느 학원 불나갖고 난리 났었는데,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래. 불나면 안 돼요. 자, 이제 드디어 루이스 구조 마지막. 여기서 마지막. 이제 다른 거 루이스 이제 다 안 해. 이제 안 할 거야. 자, 뭐냐? 자, 찍을게요. 자, 뭐냐면 바로 2018년 1학년 1학기 2차 기출이에요. 바로 그때 10번 문제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거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학교 기출 프린트. 내가 써드릴 테니까 뭐 없어도 돼요. 그냥 필기만 쭉 하세요. 자, 누구냐면 바로 이겁니다. 뭐 문제를 이렇게 하시면 되죠. 왜 그 이인호 선생님이 냈던 기출 알겠어요? 그거. 학교 기출입니다. 2018년도 기출. 요거 있는 거. 자, 우선 이제 이름이 이걸 잘못 발음하면 알렌 이렇게 발음하면 아니야. 발음 그렇게 하면 안 돼. 얘가 이장모음이야. 이장모음.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발음해야 돼? 알린. 알겠죠? 알렌 아니야. 그건 그 쪽발이들이 하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음이 잘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알린. 자, 해볼까요? 시작. 알린. 알겠죠? 알린. 알겠죠? 예, 루이스 구조상 그래서 탄소가 3개고 수소가 4개야. 독특한 애인데 이게 루이스 구조와 입체 구조가 VSEPR을 적용해서 루이스 구조를 하고 입체 구조를 그릴 수 있냐 이건데,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우선 이 녀석의 루이스 구조는, 자, 어쨌거나 탄소하고 수소로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뭐는 만족해야 되겠어요? 옥텟을 무조건 만족해야 되겠지. 그리고 탄소 주변에는 전자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수소 주변에는 전자가 몇 개? 하나인데 그런 탄소가 지금 몇 개 있어요? 요런 게 3개가 있고 수소가 4개가 있으니까 이 녀석의 총 전자 개수는 몇 개겠어? 3, 4, 12에 4니까 16개가 되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16개 전자로 이 녀석의 옥텟을 만족하는 구조를 표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요겁니다. 탄소에 자, 탄소 주변의 최외각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주변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주변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수소는 최외각 전자가 하나,
하나, 하나.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화학 결합을 이루면 되느냐? 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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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에. 이렇게 하면 모두 다 옥텟을 만족하는 루이스 구조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탄소는 이중결합을 양쪽에 다 하고 있고 말단탄소는 이중결합도 하고 단일결합도 하고. 알겠죠? 뭐 굳이 색깔을 좀 구분한 건 하나는 뭐일 거고 시그마 결합일 거고 하나는 파이 결합일 거고. 알겠죠? 이러면 모든 탄소 주변의 전자가 8개가 되기 때문에 옥텟을 만족해요. 근데 이제 이놈의 이 립체 구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 알린 같은 경우는 기초 유기화학에서 특히나 이제 입체화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따질 때 굉장히 유명해서 그 이제 그 유기화학에서 초반에 공부를 할 때 정말 자세히 배우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기출문제로 낸 거예요. 아시겠죠? 기말고사 기출로 낸 거야. 그래서 저 입체 구조가 좀 독특한데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탄소가 있고 짠, 짠, 탄소가 있고 슈쇼, 슈쇼가 있고 탄소가 있고 슈쇼가 있고 슈쇼가 있고 이런 구조입니다. 자, 저 의미 알겠어요? 자,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요 탄소를 중심으로 자, 이거 우선 잘 봐요. 실선으로 그려진 건 다 어디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실선으로 그려진 건 칠판 평면에 있는 거고요. 튀어나와 있는 건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이 진하게 그린 건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점으로 그린 건 뒤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는 요 탄소들에 대한 입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요렇게, 그 다음 얘는 요렇게. 즉 이 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평면이 하나가 있고요. 요 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평면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두 평면이 수직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생각이라고 하면 되냐면 요 탄소의 평면은 이렇게 생겼고 요 탄소의 평면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두 평면이 서로 수직하게 만나는 이런 독특한 기하 구조를 갖는 녀석이 바로 알린입니다. 알겠죠? 얘를 혼성오비탈을 이용해서 막 기하학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 정도까지 원하시진 않아요. 그냥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어쨌거나 얘를 중심으로, 자, 이 탄소를 중심으로도 어쨌거나 평면형인 거죠. 그 다음 얘를 중심으로도 어쨌거나 평면형인 거죠. 그럼 이런 식의 평면형을 이룰 때 혼성오비탈을 뭐라고? sp2 sp2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심에 있는 탄소는 어쩔 수 없이 결합각이 180도일 수밖에 없죠. 결합각이 180도일 때를 뭐라고 한다? 그걸 sp 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린은 이런 독특한 기하 구조를 갖고 중심 탄소는 sp, 말단 탄소는 sp2 혼성을 하게 돼요. 아시겠죠? 이런 희한한 입체 구조를 갖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제 알려진 각도가 대략 121.3도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뭐 각도를 외울 것까지는 없고, 하여튼 저런 식으로 평면형을 이루고 있는 말단 탄소들이 있고, 그건 sp2. 중심 탄소는 180도고 sp.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 평면하고 이 평면은 서로 크로스. 알겠죠? 이런 독특한 구조를 갖는 걸 알린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얘를 나중에 유기화학 배울 때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때 아주 희한한 것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루이스 구조는 끝. 루이스 구조 연습 문제, 고마워요. 루이스 구조는 끝. 루이스 구조 연습 문제는 억수로 줬죠. 그거 다 풀어봐라.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